자, 오늘은 주제 통합 2부터 2의 가부터 정리를 하고 그 다음 나 보면서 문제를 풀도록 하자. 주제 통합 2는 생각보다 마지막 단락을 제외하고는 정말 쉬웠고 주제 통합 2의 나 지문도 앞에 주제 통합 1에 비하면 굉장히 쉬운 내용이니까 오늘은 다른 그 영역보다 조금 더 빨리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자, 주제 통합 2의 가부터 보자. 자, 심리학자들은 수렴적 사고와 발산적 사고를 대조적인 사고 패턴으로 구분한다 했으니까 애초에 지금 글 자체가 수렴적 사고랑 발산적 사고를 대조시키고 있지. 그러므로 얘들 둘의 차이점 위주로 글을 봐야 되는 게 맞아. 읽어볼게. 자, 논리에 입각한 표준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수렴적 사고는 다양한 문제풀이에 동원된다. 예를 들어 의사들은 열이 있고 의식이 없는 사람을 보면 감염이나 열발작 때문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거기에 추가하여 뻣뻣하면은 뭐 이렇게 판단한다. 이거는 과학에서 이 지문이 별로 필요가 없어. 어쨌든 추가적인 수렴적 증거를 얻기 위하여 의사는 되척수액 검사를 시행할 수도 있고 그 결과 백혈구가 일정 수준 이상 증가되어 있으면 감염을 의심하고 치료를 시작한다까지. 이까지는 수렴적 사고를 적용하는 과정 또는 예시일 뿐이니까 본론의 전개 내용과 조금 분리해가지고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봐도 돼, 얘들아. 어찌됐든 수렴적 사고의 특징을 좀 보시면 다양한 문제풀이에 동원이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까지는 그닥 중요한 단어가 없었어. 어쨌든 이 뒤에부터 나오는데 그렇지만 뒤에 선택지의 범위를 좁혀나가는 논리적 알고리즘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 경우엔 변칙 현상이 발생하면 수렴적 사고는 난관에 봉착한다 적혀있지. 그래서 여기서 셋째 줄부터 여기까지 내용을 쭉 보시면 수렴적 사고는 굉장히 논리적 사고라는 걸 알 수 있어. 논리적 사고고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 알고리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생기면은 즉 변칙 현상이 생기면은 수렴적 사고는 난관에 봉착한대. 제대로 적용이 안 된대 사고가. 계속 읽어볼게. 이렇게 사람들이 논리적 알고리즘으로 그들의 관찰을 설명할 수 없을 때 다른 말로 논리적 알고리즘은 이꼴 수렴적 사고겠지. 사람들이 여기 수렴적 사고로 관찰을 설명할 수 없을 때에는 바로 발산적 사고를 동원하는 것이 해결책이다. 그래서 이 P에 대한 S 해결책이 발산적 사고겠지. 발산적 사고. 발산적 사고는 다양한 해결책을 탐색함으로써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데 사용되는 사고 과정이나 방법을 일컫는다 하고 있으니까 발산적 사고에서 꼭 알아야 되는 단어의 밑줄을 좀 쳐볼게. 다양한 해결책 탐색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발산적 사고랑 관련된 부분이야. 자, 사람들은 종종 변칙 현상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자신의 사고 과정을 수렴적 사고에 제한하는 사람은 변칙적인 관찰 사례들을 무시하게 된다고. 중요한 거는 그 변칙적인 사례들을 어떻게든 수렴적 사고로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시해 버린다는 말이야. 변칙적인 건 뭔지 알지? 변칙적이라는 거는 이제 예외 현상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나 역접 나오면서 발산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이러한 변칙 현상을 새로운 선택지를 발견하는 모험을 시작하기 위해 사용한대. 뭐 비유적 표현인데 어쨌든 발산적 사고 입장에서는 변칙 사례가 발견되면 그걸 무시하지 않고 그걸 통해 또 다른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한다는 말이야 지금. 자, 발산적 사고는 널리 퍼진 생각이나 표현의 양상에서 벗어나 여기서 말하는 널리 퍼진 생각이나 표현의 양상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는 논리적 알고리즘 또 다른 말로는 수렴적 사고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런 수렴적 사고에서 벗어나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그러므로 발산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변칙 현상을 보고 이 관찰 사례가 들어맞는 틀이 없다는 것을 인식했을 때 새로운 틀을 찾아낸다. 변칙 현상을 보고 새로운 틀을 찾아낸다. 자, 완벽하게 대비되겠지. 자, 그 수렴적 사고 같은 경우에는 변칙적인 사례들은 무시한다고 했는데 발산적 사고하는 사람은 변칙 현상을 보고 새로운 틀을 찾아낸다고 하고 있어. 무시하는 게 아니라. 됐나? 넘어가 보자. 자, 발산적 사고와 전두 여부의 관계는 일찍부터 알려져 왔다. 갑자기 과학 지문으로 확 넘어가 버리지. 그래서 요 방금 읽은 부분이 발산적 사고와 전두 여부의 관계가 지금 읽고 있는 단락의 소주제라고 보면 돼.
위스콘신 카드 분류 검사는 발산적 사고를 검사할 수 있는 표준적 방법으로 정착됐다. 이 검사에서 피험자는 각 세트의 카드를 받고 카드를 분류하는 원칙을 모른 채로 카드를 분류할 때마다 시험관의 반응으로부터 그 원칙을 추리해야 한다. 최초의 분류 원칙에 도달하는 것은 수렴적 사고를 요구한다. 보이지? 최초 분류 원칙에 도달하는 것은 수렴적 사고를 요구해서 분류하도록 만들겠지. 예를 들어 볼게. 어떤 카드를 받았을 때 뭐 색깔별로 분류하든지 모양별로 분류한다는 말은 이거는 수렴적 사고를 쓴 거야 지금. 내가 논리적으로. 근데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시험관은 자기 마음대로 분류 기준을 바꿔버리지.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색깔별로 분류하면 시험관이 만족한 표정을 지었는데 갑자기 색깔별로 똑같이 분류하고 했는데 시험관이 불만족한 표정을 짓는 거지. 그러면은 그 카드 분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분류하고 있는 게 잘못됐구나를 깨닫고 새로운 분류 기준을 만들어서 분류를 시켜야 된다는 말이야. 이해됐지? 가령 처음에는 모양이 기준이었던 것을 색으로 바꾼다. 그러면 피험자는 시험관의 반응에 따라 분류 전략을 바꿔야 한다. 피험자가 바뀐 분류 기준을 추론하는 능력은 보이지? 요 추론하는 능력은 말이야. 발산적 사고에 직결되어 있대. 왜? 갈로 쳐볼게. 모양이 기준이었던 것을 색으로 바꾸는 순간 요 말은 다른 말로 뭐다? 변칙 사례가 등장한 거지. 그 피험자 입장에서는 이게 변칙 사례인 거지. 맞지? 그랬을 때 추론하는 능력, 즉 이 변칙 사례를 다루는 능력은 발산적 사고에 직결되어 있다라는 거야. 앞에 문장과 똑같은 말이야. 발산적 사고에 전두엽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제어하기 힘든 간질 치료를 위해 전두엽 절제술의 처치를 받은 환자가 이 카드 분류 검사를 제대로 통과할 수 없었음을 보여준 연구를 통해 잘 알려져 있다. 적혀 있으니까 요 전두엽이 발산적 사고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야 지금. 전두엽이 없으면 발산적 사고를 못하고 수렴적 사고만 할 수 있는 거지. 전두엽이 없다 해서 수렴적 사고도 못하는 게 아니다 얘들아. 요까지가 발산적 사고와 전두엽의 관계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까지야. 다음 단락. 요게 이제 가장 어려웠어. 왜냐하면 요 단락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그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를 쭉 나열하면 되는데 거꾸로 가야 되거든 이게. 그래서 이제 이해하기 좀 어려운 거야. 읽어볼게. 자, 전두엽이 어떻게 발산적 사고와 관련되는지는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여러 설명 방식 중 한 가지는 내분비계의 조절과 관련된다. 내분비계의 조절에 관한 소주제에 관한 단락인 거지 이제. 역접도 쉽게 분명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자, 발산적 사고는 잘 집중해봐. 대뇌 피질에서 다양한 의미, 개념, 연결망의 활성화를 요구한다고. 즉 의미, 개념, 연결망의 활성화가 있어야지 발산적 사고가 된다는 말이야. 얘가 있어야 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한테 이 활성화를 요구하기 시작을 하지. 이 연결망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건 또 뭐냐? 신경 전달 물질인 카테코라민류래. 카테코라민류가 얘를 잘 활성시켜주고 얘가 활성화되면 다시 발산적 사고가 되는 거야. 거꾸로 와. 뇌 안쪽 깊숙이 있는 뇌간의 일부인 뇌교에 위치한 뉴런들이 대뇌 피질에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카테코라민류에 속하는 물질을 공급한데 뭐가? 뉴런이 말이야. 얘를 공급하는 애야. 그러니까 뉴런이 얘를 공급해줘야 얘가 다시 발산적 사고를 일으키겠지. 그래서 읽어볼게. 이 뉴런들의 활동은 전두엽에서 뇌교로 보내는 신호에 의해 또 조절된대. 됐지? 요까지 끊고 자 순서대로 가봅시다 얘들아. 순서대로. 자 여기서 끊고 순서대로 가보자. 제일 처음 일어나야 되는 거. 제일 처음의 원인은 뭐냐? 전두엽에서 뇌교로 보내는 신호 있지. 전두엽에서 뇌교로 보내는 신호가 있는데 이 신호에 따라서 뇌교를 통제하겠지. 왜? 뇌교는 뭐 하기 때문에? 뇌교에 위치한 뉴런들이 있지. 자, 뇌교에 위치한 뉴런들이 이런 물질을 공급해. 이런 물질을. 그러니까 이 전두엽에서 뇌교한테 야 카테코라민류 공급해 라고 명령을 하는 애야. 그러면 이 뇌교에서 위치한 뉴런들이 이걸 공급하겠지. 그래서 얘가 여기에 영향을 주지. 여기에 영향을 주는 거야. 그렇게 뇌계에 위치한 뉴런들이 이 물질을 공급하게 되면은 연결망의 활성화를 촉진해. 연결망의 활성화를 촉진하게 된다. 어떤 연결망? 의미랑 개념 연결망을 촉진하게 된다. 됐지?
이렇게 의미 개념 연결망이 활성화가 되면은 발산적 사고가 일어나는 거야. 됐나? 그래서 여기까지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제일 마지막 거 봐봐봐. 아, 이 전두엽이 진짜 발산적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라고 인과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겠지. 그래서 내분비계의 조절 때문에, 여기서 되면 내분비계의 조절이 요거야. 요거 때문에 발산적 사고랑 사고가 영향을 받는구나 까지 알면 돼. 자, 요렇게 전두엽이 뇌교 노르에피네프린계를 통제하기 때문에 전두엽이 발산적 사고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여겨진다 까지가 가야. 쉽지? 끝이야 이게. 됐지? 자, 그러면 가부터 정리하고 나로 넘어가 보자 얘들아. 자, 1단락부터 정리해보자. 1단락. 자, 1단락의 주제는 수렴적 사고였지. 그래서 수렴적 사고에 대해 적어볼게. 자, 수렴적 사고. 수렴적 사고의 정의는 논리에 입각한, 논리를 베이스로 한 표준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사고가 바로 수렴적 사고야. 표준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논리적이어야 되니까 만약에 예외 사례, 즉 변칙 사례가 발생했을 때, 예외적인 사례가 발생했을 때 얘들은 난관에 봉착을 하겠지. 어려움에 이르게 된다는 거야, 지금. 수렴적 사고만으로는 이 변칙 사례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즉 여기에 나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책으로 나와주는 게 발산적 사고지. 실제로 이 글을 보면 수렴적 사고에 대한 말은 앞부분에만 조금 있고 뒤로 갈수록 발산적 사고 위주의 글이 전개되잖아. 자, 발산적 사고는 정의를 내려볼게. 마찬가지로 얘는 다양한 해결책을 탐색하고 창의적 생각에 사용되는 그런 사고 과정을 다 발산적 사고라 그래. 뭔가 고정관념이 아니라 일반적 규칙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들. 얘 같은 경우에는 위의 수렴적 사고랑 다르게 어떤 변칙 사례가 발생한다. 변칙 사례가 발생하면 얘처럼 무시해버리거나 난관에 봉착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갖다가 새로운 선택지 발견에 활용한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새로운 규칙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구나 하면서 좋아해, 오히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지금에는 없던 새로운 틀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지. 새로운 규칙을 찾아내려고 한다는 거야, 지금. 따라서 이 발산적 사고는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이라든지 이미 정해진 틀을 깨뜨려준다. 됐나? 근데 뭐 내신 문제에서 냈을 때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은 그냥 아무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는데 발산적 사고가 막 이루어지냐, 뭐 그런 내용이 이 본문에 없었어.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딱 이 변칙 사례가 발생했을 때 발산적 사고가 발동이 되면서 걔들이 이러한 정해진 틀을 깨뜨려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지. 3단락 넘어가서 이제는 발산적 사고랑 전두엽, 우리 전달 물질인, 뇌 전달 물질인 전두엽 간의 관계를 보는 단락이었어. 그래서 요 관계를 보기 위해서 본문에서는 카드 분류 검사를 예로 든다. 카드 분류 검사를 예로 든다. 어떤 분류 검사냐?
최초에 분류할 때 말이야. 최초 분류 원칙. 최초로 카드를 분류하는 분류 원칙은 어떤 누구도 이 분류하는 원칙을 안 줬으니까 이제 피험자 입장에서는 자기 스스로 이 분류 원칙을 만들어내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에서는 이제 수렴적 사고를 활용하는 거지. 뭐 모양대로, 색깔대로 분류하게 되겠지. 자기 나름대로는 굉장히 논리에 입각해서 분류를 하게 되겠지. 근데 이 뒤에 갑자기 예고 없이 분류 기준을 변화시키지. 분류 기준이 변화돼 이렇게. 분류 기준이 변화되면은 당연히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분류하고 있던 분류 기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지. 또는 분류 전략이라고도 한다. 분류 기준, 분류 전략의 변화가 필요해. 이렇게 변화에 관여하는 게 바로 지금 보고 있는 발산적 사고고, 이 발산적 사고가 이 분류 기준을 변화시켜 주는데 관여하는 사고란 말이야. 근데 만약 이 발산적 사고가 없다. 그러면 이 분류 기준을 못 변화시키겠지.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적혔냐? but 어떤 환자가 전두엽이 없어. 전두엽이 손상되어 있어. 전두엽이 손상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분류 기준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 분류 검사의 예시를 통해서 발산적 사고랑 전두엽이 뭔가 밀접한 관련이 있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됐지? 그 다음 4단락 가보자, 얘들아. 4단락. 자, 4단락은 그나마 가장 어려웠던 내용이 있었지. 내분비계 조절에 관한 거였어. 내분비계의 조절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전두엽과 발산적 사고가 어떤 관련이 있냐를 밝히는 단락이었어. 이건 순서대로 적어볼게, 얘들아. 자, 일단 처음에 전두엽의 신호가 있어야 돼. 전두엽이 야 그거 물질 분비해라 라는 이제 신호가 있어야 되지. 요 전두엽의 신호를 받고 누가? 뇌교에 위치한 뉴런들이 요 전두엽의 신호를 받고 아까 말 어려웠던 거 있지. 카테콜아민류를 공급하는 거지. 이 순서지 지금. 됐나?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를 노르에피네프린게 어쨌든 이 뇌교가 노르에피네 말이 어렵다. 프린게 통제하고 있어. 뭐 뇌교가 통제한다고 하기도 좀 그런 게 어차피 뇌교가 아니라 미안 얘들아. 뇌교랑 노르에피네프린게를 통제한다. 누가? 전두엽이 말이야. 됐지? 어쨌든 이렇게 카테코나민을 공급하면은 이게 활성화시키지. 누구를? 대뇌 피질에 있는 의미와 개념, 연결망을 활성화를 시킨다. 됐나? 이렇게 대뇌 피질의 의미, 개념, 연결망이 활성화가 되면은 결국 우리가 말하는 이 발산적 사고가 이루어지는 거지. 됐나? 그래서 이 순서대로 쭉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이게 4단락 전체야. 그렇게 어렵지 않지, 얘들아. 그래서 이 원리만 하나 두시면은 문제 출제를 할 때 뭐 이게 없다든지 이게 공급이 안 된다든지의 문제가 있으면은 무조건 발산적 사고는 안 되겠지. 물론 근본적으로는 전두엽의 신호가 있어야겠지만 이해됐지? 그래서 전두엽이 발산적 사고랑 관련이 있다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두 가지 예시를 들었다. 카드 분류 검사랑 요 내분비계 조절 원리에 대해서. 됐지? 그러면은 이제 나 지문으로 넘어가자. 나 지문으로. 자,
나지문 한번 읽어볼게. 나지문. 인간의 판단 과정을 고려할 때 우리 뇌가 시스템 1과 시스템 2라는 상이한 사고 모드를 활용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대. 보통 시스템 1은 빠른 사고고 시스템 2는 느린 사고로 불리니까 정의 밑줄 쳐보자. 시스템 1은 빠른 사고, 시스템 2는 느린 사고라고 불린다. 이 시스템 1은 직관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모든 사고를 관할하며 주저함이 없이 신속하게 판단하는 기능을 한다 적혀있지. 그래서 시스템 1과 관련된 중요 용어들 밑줄 쳐볼게. 직관적으로 결정 내린다든지 신속하게 판단하는 기능을 하는 게 바로 시스템 1이야. 그렇게 하다 보니 시스템 2가 작동되기 전에 시스템 1이 개입하면서 오류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대. 자, 그러면 이 오류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오류는 언제 나온다? 앞에 나오지? 2가 작동되기도 전에 1이 개입할 경우. 그래서 2가 개입해서 풀어야 하는데 1이 그 전에 개입을 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수학 문제를 자꾸 틀리는 거야.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2를 했을 때 이건 너무 쉽긴 하지만 내가 이거를 좀 어렵게 해볼까? 막 386 곱하기 123 이딴 거 했을 때 내가 이걸 이제 하나씩 곱해가지고 이거를 구한다고 하면은 이걸 갖다 시스템 2가 작동된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 너무 급하고 빨리 이거의 답을 알고 싶어서 대충 그러면 한 4만 이렇게 적는 순간 이거는 내 시스템 2가 개입하기도 전에 1이 개입해가지고 답을 내버린 거지. 이게 실수도 잦고 빠르긴 하지만 실수가 많고 정확하지 않다는 게 단점일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류를 유발한다는 거야 지금. 됐나? 그럼 오류가 없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시스템 2가 있어야 되고 빨리 하고 싶으면 시스템 1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읽어볼게. 반면 시스템 2는 1을 감시하고 통제하며 정확한 논리적 근거에 따라 추론하고 판단하는 기능을 한대. 대신 신속하진 않겠지 얘들아. 추론과 판단하기 위해서는 논리적 근거가 필요하니까. 그 밑에 시스템 1의 작동 방식의 한 가지는 휴리스틱 2단락의 주제제를 활용하는 것이다. 휴리스틱이란 시스템 2를 가동하는 데 드는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어려운 질문이 주어졌을 때 불완전하더라도 신속하게 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단순한 절차다. 정확한 단어가 나왔어. 요 신속 보자마자 어디로 가겠어? 무조건 요거는 시스템 1과 관련된 단어고 그런 특성인 거야. 밑줄 쳐보자. 휴리스틱은 이 가동하는 데 드는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질문이 주어졌을 때 불완전하더라도 신속하게 답을 찾는 데 도움을 주는 거야. 빠르게. 시스템 1은 어려운 문제를 쉬운 문제로 대체하여 그 쉬운 문제에 대한 답을 신속하게 제시한다. 예를 들어 이거는 얼마냐고 물었을 때 정확한 답이 891을 구하려면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므로 문제를 30 곱하기 30으로 대체하여 한 900 정도라는 근사값을 신속하게 제시할 수 있다. 단 이게 뭐다? 이게 정확하지는 않아. 비슷하긴 하지만 답이랑. 급하게 문제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정확하게 답을 내느라 지체를 하기보다는 900이라는 답으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꽤 많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거? 운전 같은 경우가 그렇지 않나 얘들아? 막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거 또는 막 카운트다운 세고 있고 빨리빨리 문제 맞춰야 되는 그런 게임 같은 경우에는 언제 이 시스템 2 가동해서 이걸 돌려 시스템 1이 바로바로 판단하게 만들어야지. 이해됐지? 그래서 여기서는 다 뭐다? 시스템 1과 시스템 2가 어떤 역할을 하냐 그리고 이 둘의 차이점은 뭐냐 플러스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휴리스틱을 가지고 온 거야 지금. 휴리스틱을 넘어갈게.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30 곱하기 32, 900이라는 답을 얻기 위해 시스템 2를 가동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같은 사고라도 숙달 여부에 따라 시스템 1을 가동하기도 하고 시스템 2를 가동하기도 하는 것이다. 별표 좀 쳐놓을게. 왜 치냐면은 이게 시험에 나올 것 같아. 내신 문제는 나올 만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쉬운 문제를 풀기에는 시스템 1만 쓰면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건 틀린 말이야. 왜? 사람에 따라 이 숙달 여부에 따라서 아무리 쉬운 문제더라도 누구한테는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거든. 그럴 경우에 그걸 이제 숙달되지 않은 사람한테는 이게 시스템 2까지 가동해야 하는 문제가 되는 거지. 이해됐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쉬운 문제라고 해서 시스템 1부터 가동하는 게 아니다 얘들아. 숙련된 사람은 시스템 1, 숙련되지 않은 사람은 쉽더라도 시스템 2를 가동하는 거야 지금. 계속 읽어볼게.
처음에는 시스템 2의 가동으로 수행하던 동작이 반복되다 보면 동일한 동작을 시스템 1이 담당하게 되어 신속하고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자, 동작이 반복된다. 이게 뭐다? 숙달이 되다 보면은 그 동작을 시스템 1이 담당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고정이 아니라는 거야. 아무리 어려운 거라도 그걸 반복하다 보면은 뭐 생각 없이 빨리빨리 풀 수 있듯이 처음에는 시스템 2를 가동하더라도 나중에 숙달이 되면은 시스템 1로 가동한다고. 시스템 2가 하던 일을 시스템 1이 담당하게 되면 뇌 속에 새로운 회로가 형성되고, 체크해볼게. 담당하게 되면 뇌 속에 새로운 회로가 형성되고, 이 회로는 소규모 모듈로서 단일한 기능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고. 뭐 때문에? 이제는 시스템 1로 이걸 모두 처리해 버릴 거니까. 이것은 뇌세포와 뇌세포를 연결하는 접점인 시냅스에서 반복되는 작업 수행을 통해 단백질의 합성이 이루어져 효율적으로 신호를 전달하는 안정화된 시냅스 구조를 구축하게 되면서 가능해진다. 이것도 그 가지문과 비슷하게 또 뒤에 원리가 나와버리네. 밑줄을 좀 쳐볼게 얘들아. 자, 시냅스 구조를 구축하게 되면 가능해진대. 근데 시냅스 구조를 구축하고 싶으면 뭐 해야 돼 이제? 단백질의 합성이 이루어져야 돼. 단백질의 합성이 이루어지려면 뭐라 해야 되냐? 시냅스에서 반복되는 작업 수행을 통해서 단백질 합성이 이루어지고, 단백질 합성을 통해서 새로운 시냅스 구조를 구축하게 되면은 이제 이게 가능해진다고. 이해됐지? 경험으로부터 형성되는 사고의 경로는 시스템 1과 시스템 2의 공조를 통해 사고와 판단에서 효율성, 다른 말로 시스템 1, 융통성을 얻게 하여 생존에 최적화된 두뇌 작동을 이룩해낸다까지야. 됐나? 그래서 요까지가 나 글이 끝이다. 나 글 끝. 됐지? 요것도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하죠. 이건 좀 짧아서 짧게 정리하고 문제 풀어 넘어갈게. 이 글은 그 인간의 판단 과정에 대한 글이었지. 그래서 1단락 시작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판단 과정으로 시작을 해볼게. 어떤 상황에 대한 판단 과정, 사고 과정이라고도 한다. 이 사고 과정이 어떻게 되냐? 요거를 갖다가 둘로 분류시키면 되겠지. 시스템 1이 있고 시스템 2가 있겠지. 시스템 1은 직관적 결정에 관한 사고를 얘기한다. 직관적 결정에 관한 사고를 얘기한다. 그래서 신속함은 있지. 정확함은 없어도. 이해됐나? 반면 시스템 2는 하는 역할이 이 위에 있는 시스템 1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해. 감시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얘는 그냥 신속하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논리적인, 이 논리적 근거에 따라 됐지? 이 논리적 근거에 따라 추론하고 판단해주는 사고야. 됐나? 여기까지가 시스템 1과 시스템 2의 역할이야 지금. 그래서 이 단락에 나온 게 시스템 1에 대해 더 설명하기 위해서 작동 방식이 나왔지. 그래서 시스템 1의 작동 방식에 관한 단락이었어. 이 작동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개념을 가져오는데 그게 본문에 있던 휴리스틱이라는 개념이지. 휴리스틱의 역할은 하나밖에 없다. 시스템 2를 가동하는데 드는 시간이라든지 에너지를 절약해주는 애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무 쉽거나 좀 빨리 판단해야 되는 거는 시스템 2를 거치기도 전에 시스템 1로 다 끝내버리게 만드는 게 요 휴리스틱이야. 이해됐지? 이렇게 휴리스틱을 사용하면은 장단점도 있겠지.
단점은 이게 불안전하다는 거야. 불안전하고 이게 정확하지도 않아. 정확하지도 않아. 하지만 but 신속하다. 신속해. 그래서 이 휴리스틱은 언제 쓰냐? 매우 위급한 상황이 있지. 그래서 굉장히 급한 상황에 유용하게 쓰인다. 급한 상황에 유용하게 쓰인다. 그 다음 3단락. 누구나 다 그러면 시스템 1과 2를 똑같은 방식으로 사용하냐? 그건 아니라 그랬지. 만약에 내가 숙달되지 않은 사람이야. 미숙달인 사람 있지. 자, 숙달이 되지 않은 사람은 일단 뭘 사용해야 되냐? 비효율적이지만 시스템 2를 사용하게 되겠지. 시스템 2를 사용해. 이러다가 시스템 2를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즉 다른 말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동작이라든지 사고를 반복하게 되는 말이야. 동작이나 사고를 반복하게 되면 결국 이제 숙달이 되겠지. 숙달이 되겠지. 숙달이 되고 나 후에는 이제 뭐다? 시스템이 필요 없이 시스템 1만 사용하는 거야, 얘들아. 1과 2를 동시에 사용한다고 하면 틀렸다, 얘들아. 그건 아니고 시스템 1만 사용하든지 2만 사용하는 거야. 그때 이때는 1만 사용한다고. 숙달됐으니까. 됐나?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얘들은 시스템 1은 신속한 수행, 거기에다가 단일 기능 수행을 하게 되겠지. 근데 이제 이렇게 시스템 1만 사용하게 되는 순간 여기 별표 쳐놓을게. 요 순간이지. 요 순간에 대해서 밑에 원리가 쭉 나왔으니까 그 원리는 밑에 적어볼게, 얘들아. 체크해볼게. 제일 처음에 시냅스의 반복 작업 수행이 이루어져야 돼. 반복 작업 수행이 이루어져야 된다. 혹시 시냅스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정의하고 넘어갈게, 얘들아. 시냅스는 뇌세포끼리 연결된 걸 갖다가 시냅스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시냅스가 반복 작업을 수행하다 보면은 여기에 따라서 단백질 합성이 이루어진다. 단백질 합성이 이루어진다. 단백질 합성. 이 단백질 합성 덕분에 이 단백질이 안정화된 시냅스 구조를 구축하는 거야. 시냅스 구조를 구축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뇌에는 새로운 회로가 생성된다. 됐지?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뭐다? 신속한 수행과 이게 이제 시스템 1이 단일 기능만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럼으로써 빠르고 급한 상황에는 시냅스 1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여기 있는 나 지문이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러 넘어갑시다. 문제 1번. 가나 모두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한 것 하고 있지. 답이 2번이었는데 왜냐면 1번 전두엽 같은 경우에 나에는 안 나왔지. 그리고 이 논리적 알고리즘이라는 말 자체도 가에만 나왔고 숙달된 동작, 숙달된 사고는 나에만 나왔지. 어찌됐든 두 군데 다 나온 건 요 이제 사고 전략인데 문제를 풀 때 활용하는 사고 전략. 아까 가에서 나온 전략 같은 경우에는 발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를 이용한다 그랬지? 수렴적 사고가 1차, 발산적 사고는 변칙 사례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에서는 시스템 1과 시스템 2를 통해서 사고 전략을 설명을 했으니까 답이 2번이지. 이건 쉬웠고. 2번, 기획이 발산적 사고를 못하는 이유를 A에서 찾은 것. 아까 내가 문제 나온다 그랬지? 그러니까 전두엽이 사라져버리면은 왜 발산적 사고를 못하냐 했잖아. 그러니까 답이 1번이야. 전두엽이 요 분비를 촉진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이게 촉진되면은 이제 발산적 사고가 가능한 건데 애초에 전두엽이 명령을 안 하니까 발산적 사고 자체가 단절돼 버리는 거지. 그래서 답이 이제 1번이야. 1번. 됐지? 그 다음
3번 문제. 니은과 디귿을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인 이유. 야, 휴리스틱을 동원하여 효율을 높이는 건 뭐냐? 니은과 디귿 중에 니은은 여기 보시면 시스템 1을 말하고 디귿은 시스템 2인데 휴리스틱은 시스템 1과만 관련된 작동 방식이었지. 그래서 3번의 답이 3번이지. 둘 다 동원하는 게 아니라 뭐다? 시스템 1만 휴리스틱을 동원하여 효율을 높인다라고 해야겠지. 4번 문제.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있어. 1. 철이는 17 곱하기 24의 답을 암산으로 구하시오라는 요청을 받는다. 선택지로는 1부터 5번까지 이렇게 제시되어 있다. 철이는 이 문제를 종이와 연필을 사용하지 않고 암산으로 풀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즉 철이는 뭐 하는 거야 지금? 숙달되지 않은 애야. 숙달되지 않은 애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시스템 2를 사용해야겠지. 3번. 철이는 4609가 너무 큰 수란 이유로 답이 아니라고 즉시 판단한다. 즉시 판단하는 거는 시스템 1이겠지. 4번. 5, 6, 9의 끝자리가 7과 4의 곱인 28의 1의 자릿수 8이 아닌 것으로부터 56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데 시간이 조금 걸린다. 5번. 철이는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소모한 끝에 답이 408이라고 결국 판단한다. 즉 뭐다? 이때 시스템 1을 확 사용해버린 거지. 그 전까지는 시스템 1 좀 사용하다가. 그래서 답이 1번이었는데 철이가 문제의 암산이 어렵다는 것을 아는 데에는 그 수렴적 사고보다는 발산적 사고가 사용되었다고 하는데 암산이 어렵다고 아는 것을 어떻게 알아? 이 문제를 보자마자 암산으로 풀기 어렵다고 생각을 했지. 왜? 내가 딱 보자마자 이게 숙달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잖아. 이 판단 자체는 뭐다? 판단 자체는 수렴적 사고에 의해서 판단이 되는 거고 이 수렴적 사고에서 판단하기에 못 풀겠다 하니까 아 이제 발산적 사고를 사용해야겠네 라고 판단을 하는 거지. 이해됐지? 5번은 뭐 어휘는 알아서 하시고 됐나? 그래서 여기까지가 주제통합 2다.